공포의 사라는 말은 들리는데 정작 지금이 공포인지 아닌지부터 헷갈리실 겁니다. 반도체 대표 ETF인 SOXX는 6월에 655달러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504달러까지 하락했고 3배 레버리지인 SOXL은 같은 기간에 60% 넘게 빠졌기 때문에 버블이 터졌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락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는 두 가지를 확인하고 나서야 정해집니다. 첫째는 기업이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느냐인데 마이크론은 최근 분기 영업이익률이 80%였고 SK하이닉스는 2분기 영업이익 하나로 작년 1년치를 넘어섰습니다. 둘째는 그 좋은 실적이 가격에 이미 얼마나 반영되어 있었느냐인데 SOXX는 작년 4월 148달러에서 출발해 441일 만에 4.4배가 됐고 특히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2달 반 동안에만 가격이 2배가 넘었습니다. 조정다운 조정 한 번 없이 올라온 상승입니다. 그리고 제가 쓰는 원지수 매수 지표는 25년도 4월 이후 441일 동안 단 한 번도 반도체를 매력적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올해 5월에는 21년 1월 이후 처음 볼 정도로 강력한 매도 신호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지표부터 확인하고 실적으로 펀더멘털을 검증한 뒤 마지막에는 SOXX와 QLD의 10년 적립식 수익률을 나란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느 쪽이 이겼을지 먼저 한번 예상해 보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지표부터 보겠습니다. SOXX 일봉 로그 차트이고 삼각형이 위를 향하면 매수, 아래를 향하면 매도이며 색이 진해질수록 강한 단계를 뜻하는데 가장 강한 단계가 보라색입니다. 화면 왼쪽 작년 4월에 보라색 매수 신호가 잔뜩 찍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관세 이슈로 시장 전체가 무너졌던 그 저점인데 문제는 그게 마지막으로 보여준 매수 신호였다는 점입니다. 그 뒤로 441일 동안 매수 신호는 단 한 번도 켜지지 않았고 가장 약한 단계인 노란색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가 중요한데 지난 1년 반 동안 반도체를 싸게 담을 자리가 한 번도 없었다는 뜻이고 다시 말하면 큰 하락장 없이 계속 상승했다는 뜻입니다. 대신 매도 구간은 3번 연속으로 쌓였습니다. 25년 10월과 11월에 걸쳐 한 번, 26년 2월에 또 한 번, 그리고 26년 5월부터는 가장 강한 보라색이 등장했는데 이 색이 나온 건 21년 1월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반도체 밸류에이션 부담을 이유로 TQQQ 일부를 매도해 초단기채로 옮긴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뒤에도 6월 말까지 상승이 계속 이어졌다는 점인데 가장 강한 신호가 켜진 뒤에도 한 달 넘게 더 올랐기 때문에 매도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현재 주가 상황에 대해 보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30일 기준으로 7월 2일 중심선 하단에서 종가 마감하여 단기 하락 추세로 전환됐고 하단선을 터치하고 올라왔지만 아직 중심선 아래에 있어서 상승을 다시 기대하려면 최소한 중심선 위로 올라와야 하는데 그 구간까지 여기서 12%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25년 11월에도 26년 3월에도 지금과 똑같이 중심선 아래로 내려간 구간이 있었고 두 번 다 짧은 조정으로 끝난 뒤에 다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상승장 속의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 또한 존재하고 그 결과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때와 지금 사이에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때는 매도 신호가 나왔어도 가장 강한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고 지금은 21년 1월 이후 처음 나온 가장 강한 신호와 2달 넘는 급등을 지나고 나온 하락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반등 없이 계속 빠지다 보니 엄청나게 큰 하락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SOXX 기준으로 아직 장기 이평선보다 25% 위에 있어서 지금까지 올라온 폭을 생각하면 여기서 더 큰 하락이 나와도 구조적으로 이상할 게 없는 수준입니다. 방향을 맞추자는 얘기가 아니고 성장주나 레버리지 비중이 이미 높으신 분이라면 비중을 더 키우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현금이 넉넉한 게 아니고서야 지금 가격에서 포모를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결론이 하나로 몰릴 것 같은데 지표가 팔라고 했다는 것과 이게 버블이라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상승은 근거 없이 나온 게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병목이 옮겨갔기 때문인데 아무리 좋은 연산 칩을 쌓아놔도 데이터를 빠르게 넣고 빼주지 못하면 성능이 나오지 않아서 그 역할을 하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핵심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 HBM을 양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현재 SK하이닉스와 삼성, 마이크론 세 곳뿐이라는 점입니다. 트렌드포스 전망으로 올해 점유율이 SK하이닉스 50%, 삼성 28%, 마이크론 22% 정도인데 세 회사를 합치면 100%가 되는 시장입니다. 파운드리 쪽도 좁아서 TSMC 한 곳이 시장의 70%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고 최첨단 공정으로 좁히면 비중이 더 올라갑니다. 공급이 이렇게 좁은 상태에서 수요가 폭발했으니 가격을 부르는 쪽이 판매자가 됐는데 마이크론 경영진은 실적 발표에서 D램과 낸드 모두 수요가 공급을 크게 웃돌고 있고 이렇게 타이트한 상황이 2027년 이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세 회사 모두 올해 생산할 HBM 물량을
물량을 이미 전부 팔아놓았고 애플과 아마존 경영진이 앞으로 메모리 비용이 예외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그 발언 하나에 마이크론 주가가 장 초반 6% 뛰었습니다. 마이크론의 최근 분기 매출은 414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분기 93억 달러의 4.5배이고 시장 예상치였던 352억 달러도 크게 넘겼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익률입니다. 매출 총이익률 84.6%, 영업이익률 80.4%로 1달러를 팔아 80센트가 영업이익으로 남았다는 뜻으로 이건 제조업에서 나오는 숫자가 아니라 고효율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나오는 이익률입니다. 이 이익률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분명한데 전체 매출의 76%를 차지하는 디램의 평균 판매 가격이 한 분기 만에 60% 초반대로 상승했고 낸드는 80%대 중반 상승했습니다. 물량이 아니라 가격이 오른 겁니다. 다음 분기 가이던스는 매출 500억 달러에 매출 총이익률 86%, 주당 순이익 30.73달러로 오히려 더 세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적보다 더 눈여겨봐야 할 건 계약 구조입니다. 마이크론은 전략적 고객 계약 16건을 체결했는데 이 중 14건만 놓고 계산한 최소 계약 금액이 약 1000억 달러, 원화로 약 145조 원입니다.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고 정해진 물량을 반드시 사야 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데 최저 가격으로만 팔아도 마진이 과거 어느 사이클의 정점보다 높습니다. 원래 이 업계의 장기 공급 계약은 통상 1년 단위였으니 고객들이 메모리 부족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디램 물량의 약 20%와 낸드의 3분의 1이 여기에 묶였고 고객이 미리 걸어둔 예치금과 금융약정만 220억 달러, 원화로 약 32조 원입니다. SK하이닉스도 같은 그림입니다. 이번 2분기 영업이익률이 76%였고 2분기 영업이익 하나가 작년 연간 영업이익을 넘어섰으며 손에 쥔 현금성 자산이 88조 원인데다 핵심 고객을 포함한 10여 곳과 5년 단위 장기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세계 메모리 시장을 사실상 나눠 갖는 두 회사의 수주잔고가 지금 넘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버블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짚고 가야 합니다. 진짜 버블은 이익이 없는데 주가만 오르는 상태이고 2000년 닷컴 버블 때 수익 모델도 없는 회사들이 이름에 닷컴만 붙여서 폭등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반도체는 다릅니다. 마이크론의 최근 분기 주당 순이익이 24.67달러이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30.73달러인데 이 수준이 1년간 이어진다고 보면 주당 순이익이 100달러를 넘어서 주가 900달러 기준 PER은 한 자릿수까지 내려옵니다. 주가가 1년에 몇 배씩 오르는 동안 이익이 그보다 더 빠르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낮은 PER을 안심의 근거로 쓰시면 안 되는 이유가 사이클 정점의 이익으로 계산한 PER은 원래 항상 낮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익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면 주가가 그대로여도 PER은 2배, 3배로 튀어오르게 되고 마이크론은 불과 몇 년 전에 분기 영업 손실을 낸 적도 있는 회사입니다. 그럼 무엇이 방아쇠를 당겼는지 보겠습니다. 첫째는 금리입니다. 다우지수가 하루 1100포인트 넘게 빠지며 25년 4월 이후 최악의 날을 기록했는데 이유가 연준이 인플레이션 대응에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였고 이런 국면에서는 밸류에이션이 높은 성장주가 가장 먼저 맞습니다. 둘째는 중국인데 디램 세계 4위 업체인 창신메모리가 지난달 27일 상하이 증시에 상장하면서 첫날 공모가 대비 466% 급등하면서 종가 기준 시가총액이 인텔을 앞질렀습니다. 이 회사의 디램 점유율은 1년 만에 3%에서 8%로 올라왔고 공장 생산 능력의 일부를 HBM으로 돌리는 작업도 진행 중인데 여기에 중국이 노광 장비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까지 겹치면서 ASML이 하루 5.8% 급락했습니다. 셋뿐이던 공급자가 넷이 될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힌 겁니다. 셋째는 가격 정점론으로 레이먼드 제임스가 디램과 낸드의 평균 판매 가격이 2026년 중반에 정점을 찍을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시장에 영향을 줬습니다. 넷째는 AI 투자의 자금 구조인데 엔비디아가 오픈 AI 데이터 센터 사업에 최대 2,50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는 소식에 순환금융 우려가 커지면서 반도체를 팔고 소비재를 사라는 순환매까지 겹쳤습니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에 이 흐름이 하루 만에 뒤집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매출이 43% 늘었고 자본 지출 계획도 유지한다고 발표하자 SOXX가 하루에 8%, 마이크로는 18%, AMD는 13% 급등했습니다. 방아쇠 4개 중에 실적이 나빠졌다는 항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반도체를 어떻게 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이나 음료, 제약 같은 섹터는 지금 잘하는 기업이 20년 뒤에도 잘한다는 보장이 없어서 소비자 취향이 바뀌거나 특허가 만료되면 그대로 흔들리는데 반도체는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 쓰고 계신 스마트폰과 자동차, 냉장고, 데이터 센터 안에 전부 들어가 있고
10년 뒤에도 50년 뒤에도 전자기기를 쓴다면 반도체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업 순위는 당연히 바뀔 수 있고 한때 최상위권이었던 인텔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지만 순위가 바뀌는 것과 섹터가 사라지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라서 반도체 산업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의 수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의 현재와 미래를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장이 갈리는데 산업이 좋다는 것과 지금 가격이 싸다는 건 다른 얘기이고 지금 반도체가 비싸다는 사실은 이미 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최근 1년 사이 최저가가 103달러였는데 최고가가 1255달러였고 낸드를 만드는 샌디스크는 최저 40달러에서 최고 2354달러까지 올랐고 AMD도 올해 들어서만 160% 넘게 올랐습니다. 이런 상승 뒤에 조정 한 번 없이 더 큰 상승이 나오기를 바라는 건 이미 개인이 판단하고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떠난 일입니다. 그럼 이제 처음에 예고했던 반도체 원지수 ETF와 QLD의 수익률 비교를 보겠습니다. 2016년 7월 30일부터 2026년 7월 30일까지 10년 동안 매주 한 번씩 100달러를 넣는 적립식으로 돌려본 결과인데 522회에 총 투자금 52,200달러, 환율 1,450원으로 약 7,570만 원입니다. SOXX는 평균 단가 94달러에 552주를 모아서 평가금액 27만 8,998달러, 수익률 434%가 나왔고 같은 조건으로 나스닥 100 2배 레버리지인 QLD는 평균 단가 16달러에 3,158주를 모아 26만 4,306달러, 수익률 406%가 나왔습니다. 원화로 보면 각각 약 4억 450만 원과 3억 8,300만 원이니 그것도 이번 7월 급락을 전부 포함한 결과입니다. 물론 단서는 달아야 합니다. 이 결과는 종료 시점이 반도체 대상승 직후라는 점에 영향을 받아서 작년 4월에 끝냈다면 순서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보셔야 할 숫자가 평균 단가인데 10년 동안 모은 SOXX의 평균 단가가 94달러이고 현재 가격이 504달러입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격차는 더 커지고 평단이 이만큼 낮게 유지되면 20% 수준의 하락은 그냥 지나가는 일정이자 추가 매수 기회가 됩니다. 하락을 견디는 힘은 배짱이 아니라 평균 단가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원지수 적립식에는 레버리지 투자자들이 늘 안고 가는 고민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지금 가격이 장기 이동평균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괴리율이 얼마인지를 계속 확인해야 하고 그래서 아무 때나 사기가 어려운데 원지수는 그 계산에서 자유롭습니다. 이번 하락에서 SOXX는 저점 기준으로 29%까지 빠졌는데 SOXL은 70% 가까이 빠졌다는 사실 하나로 이유는 충분히 설명됩니다. 저는 TQQQ를 들고 있고 나스닥에 이미 반도체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현재는 SOXL을 보유하고 있진 않지만 매력적인 가격에 온다면 매수할 생각이 있고 그 판단에는 타이트한 가격 조건이 붙습니다. 반면 원지수는 조건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S&P 500은 500종목, 나스닥 100은 100종목, 반도체 지수는 30종목이라 종목수가 줄어들수록 변동성은 커지지만 그 변동성이 3배로 곱해지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접근 난이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길게 보고 담아가실 생각이라면 3배로 타이밍을 재는 쪽보다 원지수를 기계적으로 모으는 쪽이 훨씬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보신 434%라는 숫자가 그걸 증명하는데 그 결과를 만든 사람은 괴리율을 계산한 적도 없고 저점을 맞춘 적도 없이 그냥 매주 같은 금액을 넣기만 했습니다. 이 방식이 왜 작동하는지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주 같은 금액을 넣으면 가격이 내려갈 때 자동으로 더 많은 수량을 담게 되어 있어서 기간이 길어질수록 평균 단가가 아래쪽에 눌린 상태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크게 올라도 평단가는 생각만큼 빠르게 따라 올라오지 않고 결과적으로 매일의 상승과 하락에 덜 연연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주기와 시간대인데 기간을 길게 가져갈 때 매일 사든 매주 사든 매달 사든 평단가 차이가 미미한 수준이고 장 시작에 사든 장 마감에 사든 중간 시간대에 사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적립식에서 하루하루 완벽한 가격을 잡으려고 애쓰는 건 의미가 거의 없는 행동이고 오히려 조금이라도 싸게 사보려고 매수를 미루거나 타이밍을 재는 쪽이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사는 쪽보다 결과가 나쁠 수 있습니다. 투자 경험이 짧을수록 이 유혹이 강하게 오는데 매수를 미루는 동안 지나간 가격은 다시 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변동성이 크다는 건 적립식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조건이며 그 이유는 싸질 때 더 많은 수량을 담아주기 때문입니다. 단,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전제가 있을 때만 그렇고 반도체 지수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전제를 지켜왔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메모리 반도체의 대장인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의 실적과 계약은 무너지지 않았고 PER도 버블 구간의 숫자가 아니라서 이번 하락을 버블 붕괴로 볼 근거는 약합니다. 둘째, 그런데도 지난 1년 반의 상승이 과했던 것은 사실이고 제 매수 지표는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지금이 조정일지 하락장의 시작일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위치로 보면 아직 장기 이동 평균선 위에 있어서 더 큰 하락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넷째,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방향을 맞추는 능력이 아니라 기간을 길게 잡고 기계적으로 모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은 적립식 그리고 분할 매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QLD 적립식 매수의 시작을 말씀드렸는데 반등이 조금 나오자마자 더 기다려야 하는 게 아닌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회차와 금액을 어떻게 설계해야 상승과 하락, 어느 쪽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지, 상황별로 평단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숫자로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맛보기한 적립식 결과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도 다음 영상에서 훨씬 선명해질 겁니다. 반등이 나왔다고 계획을 멈추거나 더 빠질 것 같아서 앞당기는 일이 반복되면 결국 남는 건 흔들리는 평단가뿐입니다. 알림 설정 해두시면 업로드 될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